생산과 소비 브로그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박정희의 업적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박정희는 산업화로 유명하죠. 산업화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국민 개개인의 소득이 높아지고 국가가 부유해지죠. 그 정도는 이제 현 시대에 누구나 다 아는 건데,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산업화를 하게 되면 도시에 무엇이 제공이 되나요? 일자리가 제공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1960년에서 80년 사이 무려 1700만 명이 도시로 몰려들죠. 그래요. 일자리를 제공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뭐 굶어 죽거나 노예가 되거나 아니면 해외로 이주해야 되는 거죠. 그 얘기했죠. 신분제도가 그냥 없어진 게 아니라고. 그 산업화가 먼저 된 국가에서 신분제도가 없어지잖아요. 수천 년간 신분제도가 있었죠. 가난한 농업 국가에서. 왜 그런가요? 농토가 인구를 못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시에도 한국에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죠. 무려 20년간 1700만 명이 도시로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고대에도 이랬을까? 고대에는 이렇게까지 심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의학 기술이 발전했잖아요. 수명이 아주 빠른 속도로 증가했잖아요. 그의 효과가 크겠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하여간 아주 필요한 시기에 박정희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상당 부분 그 문제를 해결한 거죠. 그래요. 그것은 또 다른 효과는 뭔가요? 결국은 일자리를 제공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신분제도를 폐지한 그래요. 대통령이 박정희였다. 큰 역할을 한 거예요, 사실. 그래요.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전두환 세력 때 반전두환 세력의 격돌.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가 피살을 되자 당시 국무총리였던 최규하는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되었다. 그렇죠. 최규하는 혼란을 막기 위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어떻게 혼란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한국은 또 북한과 대치하고도 있고 남심위원도 있고 그렇죠. 최규하는 담화에서 유신헌법에 따라 우선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자녀 임기 대통령을 선출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새 헌법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새로운 민주선거를 통해 정권을 이양할 것을 공약했다. 그래요. 참고로 자녀 임기는 1984년 12월 26일까지였다. 근데 뭐 그래요. 1979년 10월 27일 그래요. 12월 6일 12월 6일이죠.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대통령으로 선출되어서 새 헌법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이제 해서 선출이 되었죠. 그러면 이제 당시 이제 정치인들은 어떤 주장을 했는지, 정당들은 어떤 주장을 했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민주공화당 총재인 박정희가 사망하자 민주공화당은 혼란에 빠졌다.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공화당의 실력자에는 박준규, 길재호, 김종필, 유락이 있었다. 박준규, 길재호는 유신헌법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종필, 유락은 최규하와 같이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 이제 개헌해서 이제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자 뭐 이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당시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은 즉각적인 유신헌법 철폐와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요구했다. 또한 유력 정치인 김대중은 1979년 12월 8일 정치활동 규제에서 해금된 직후부터 즉각적이고 완전한 민주화 개헌과 대통령 직선제 실시를 촉구했다. 실시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거 알 수 없는 거죠. 마지막 선거는 대등했죠. 민주공화당이 될 수도 있었죠. 1대1로 붙더라도. 또 김대중, 김명삼 둘이 나왔으면 또 민주공화당이 됐을 거고. 결과는 알 수는 없어요. 한편 군 내부는 술렁였다. 그다음 군을 한번 봐야 되는 거죠. 군의 절대적 지지를 받는 군 통수권자인 박정희가 피살되었다. 근데 피살되는 사람이 일반 대통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군의 절대적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었죠. 이때 군은 통상 무엇을 바랄까? 이때 이제 군은 어떻게 행동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과거 사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우선 군은 복수를 바라야 된다. 사실이냐?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심리는 대체로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졌다. 군의 절대적 지지를 받는 군 통수권자가 피살되었다. 군이 바라는 건 복수라는 거예요. 그런 사례는 찾아보면 많겠죠. 기원전 49년 갈리아 전쟁의 영웅인 로마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주사위는 던져졌다라는 말을 남기고 로마 내전을 시작했다. 집권에 성공한 카이사르는 군의 강력한 지지로 종신 독재관에 등극하였다. 박정희하고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군의 절대적 지지를 받는 이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브루투스, 카시우스 등 원로원 의원 60여 명이 공모해 폼페이우스 극장 내 회의장에서 카이사르를 23차례 찔러 살해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암살자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공화정 수호라고 주장했지만 군과 대중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군의 절대적 지지를 받았잖아요, 카이사르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카이사르의 부하였던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는 암살자들에 대한 복수를 계류했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카이사르의 유언을 공개하고 대중의 분노를 자극해 브루투스와 카시우스를 공화정의 수호자가 아닌 배신자로 몰아갔다. 그런 일이 있었죠. 배신자로 규정했다. 카이사르는 국민들이 영웅이기도 하다 보니까 또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다가 군의 절대적 지지를 받았죠. 기원전 42년 필리피 전투에서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는 브루투스와 카시우스를 격파하고 카이사르의 복수를 완수했다. 이후 옥타비아누스는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트가 되어 공화정의 종말을 맞고 제정시대가 시작되었다. 군의 통수권자인 절대적 지지를 받는 군의 통수권자인 박정희가 살해당했어요. 사람들은 비슷하다는 거예요. 군은 복수로 생각하겠죠.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비상기업령이 선포되면서 육군참모총장 정승화는 계엄사령관이 되어 군 전체를 지휘하는 공식적인 최고 책임자가 되었다. 비상기업령 선포하면 계엄사령관이 되죠. 한편 국군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은 군 수뇌부의 추천으로 최규하가 제거하여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되었다. 이에 전두환은 김재규와 김재유 측근들을 수사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정승화가 갑자기 전두환을 보직 해임하고 동해 경비사령부로 전보 발령을 내려 했다. 이상한 일이죠. 김재규가 김재유 측근들을 수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수사하는 도중에 보직을 해임하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안사령관이다 보니까 보안사령부가 정보를 다루잖아요. 그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미리. 보안사의 역할 중에는 정보 수집이 있었다.
정성화의 그런 행동은 보안사에 의해 폭착되었고 군 내부는 크게 동요하였다. 그 행동을 잘못한 거죠. 정성화가. 군의 분위기가 복수인데 똑같다는 거예요. 군이 절대적 지지를 하는, 그래요. 카이사르를 죽였을 때 군은 복수를 꿈꾸잖아요. 그 지지자들도 그렇고. 그런데 군의 절대적 지지를 받는 박정희를 피살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똑같다는 거예요. 가만두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승환은 박정희 피살 당일 김재유와 함께 했기 때문에 의심받던 인물이었다. 군에서도 좀 의심했다는 거예요. 정승환을. 왜 저 사람이 피살 당일 김재규와 같이 있었지? 뭐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군은 정승화가 김재규 사건과 연루되었기 때문에 수사를 막기 위해 전두환을 해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아니 수사하는데 왜 보직 해임을 하냐는 거예요. 김재규 측근들을 수사해야 되는데 당연하죠. 뭔가 좀 정승화가 이상한 거죠. 정승화가 군 통수권자라고 하지만 배신자로 인식되는 이상 군인들은 정승화를 군 통수권자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 거예요. 전부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비슷한 일이 있었죠. 장면 때. 군인들이 군 통수권자라고 인정 안 하고 박정희를 따르면서 혁명을 일으켰잖아요. 똑같은 케이스라는 거예요. 그 정승화가 행동을 굉장히 잘못한 거죠. 더 철저하게 수사하라 해야지. 군은 전두환을 중심으로 뭉쳤고 1979년 12월 10일 밤 전두환과 군 수뇌부는 수도권 주요 부대에 병력 이동 명령을 내렸다. 제1공수특전여단, 제2기갑여단, 구사단, 24단 등 정규 전투부대가 육군본부, 국방부, 청와대 인근을 점령하기 시작했다. 수많은 부대들이 이제 그래요. 복수를 위해서 움직이잖아요. 똑같잖아요. 그 로마 경무하고. 군의 신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부대는 전두환의 지시에 따라 행동했다. 정승환은 수도경비사령부에서 체포되었다. 군 전체의 어떤 지지를 받는 통수권자가 죽었는데 복수할 생각은 안 하고 군을 책임지는 자가 수사를 막았다는 거예요. 그럼 형식적으로는 군통수권자라고지만 군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체포해야 될 범죄자라고 생각하지. 정승환 체포 소식을 들은 장태환은 4,000명에 이르는 수도경비사령부를 동원해 육군본부를 방어했다. 장태환과 대치한 전투환 부대는 부대가 아니니까 여기저기 가겠죠. 3,000명 정도였다. 장태환 부대가 더 많잖아요. 하지만 장태환은 전두환에게 항복했다. 왜 항복했을까요? 더 부대가 크고 한번 전투해 볼 만한데 전력이 우세함에도 왜 항복했을까? 군 전체가 전두환과 같이 박정희의 복수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장태환 부대의 부대원들 역시 전두환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항복했을 가능성이 크다. 뻔하다는 거예요. 전투를 하지 말자고 한 거예요. 장태환 부하들이. 왜 전두환 부대와 싸우냐? 박정희 복수를 하는 게 맞는데 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병력이 더 많아도. 항복한 거죠. 이 전투가 안 되겠구나 생각하고 항복한 거죠. 부대가 더 많으면 더 규모가 크면도 불구하고. 그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항복할 이유가 없잖아요. 4,000명 대 3,000명인데 항복을 하면 규모가 작은 전두환 측 부대가 항복해야지. 근데 오히려 부대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항복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뻔한 거죠. 군인들이 장태환 말 안 들은 거죠. 군 수뇌부는 최규하를 찾아갔고 12월 13일 새벽 5시경 대통령 최규하는 정승화의 연행에 대해 사후 승인했다. 그러니까 잘했다 이렇게 한 거예요. 1979년 12월 20일 김재규는 사형 선고를 받았고 1980년 5월 20일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으며 1980년 5월 24일 사형 집행되었다. 사형 집행되었죠 뭐. 그 대통령 선거를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민주당 계열 사람이 됐으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죠. 김재규의 측근인 박선호는 사형되었다. 김재규의 지시에 따라 총기를 전달하는 등 현장을 지원했기 때문이다. 중앙정보부 조사국장 유성호, 중앙정보부 요원 이유동 등도 투옥되었다. 이렇게 다 처벌된 거죠, 뭐. 체포된 정승화의 경우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 1980년 3월 육군 참모총장 및 계엄사령관직에서 해임되었고 이후 군에서 강제 예편되었다. 뭐 특별히 밝혀진 건 없었다는 거예요. 미스터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그 김재규와 김재규 측근을 수사하는데 보직 해임을 해요. 굉장히 이상한 거죠. 뭐 완전히 다 많은 사람은 알 수도 있었겠지만 뭐 밝혀진 거는 잘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걸 수도 있어요. 분명히 이상한 행동을 한 거예요, 정승화가. 어떤 이는 전두환을 중심으로 군인 몇몇이 계획적으로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반란을 일으킨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군인 몇몇이 사고친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계획을 미리 할 수는 있었겠죠. 계획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군 전체가 동조하지 않으면 그와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군 전체가 동조했다는 거예요. 이때에도. 복수해야 된다고. 군 전체가 동조할 일은 무엇이겠는가? 군이 전폭적으로 지지한 박정희의 복수를 하는 것이다. 로마의 경우와 똑같았다는 거예요. 절대적 지지를 받는 군의 절대적 지지를 받는 박정희가 피살당했다는 거예요. 복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정승화가 그 당시에 군 책임자였잖아요. 그럼 철저하게 수사하고 더 철저하게 수사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군 전체가 동조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몇몇이 그 계획을 세우더라도 계획이 아니었을 수도 있고 일단 복수해야 된다는 일념이 강하니까. 근데 정승화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승화가 전두환의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 전보 발령을 낸 일은 결국 박정희의 복수를 막는 일로 인식되니 큰 실수를 한 것이다. 오히려 정승화는 더 철저한 수사를 하라고 독려했어야 했다. 그렇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군이 반발한다는 거예요. 군의 박정희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에서 시작된 복수는 복수로 끝나지 않는다. 또 애프터가 있겠죠, 당연히. 그 정도로 끝나겠냐는 거예요. 멈추면 반역자가 되고 계속 전진하여 집권한 뒤 박정희처럼 군대국가 수립을 완성하면 혁명가가 된다. 그렇잖아요.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 우리도 박정희를 계승해서 혁명을 하자. 그렇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요. 전두환은 박정희의 뜻을 계승하여 근대국가 수립을 이어가고자 했다. 그렇죠. 그렇게 했죠. 다행인가요? 잘못된 건가요? 군 내부에 강력한 요구도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계승하자. 이렇게 되겠죠.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어떤 이는 이 무렵 근대국가 수립을 중단하고 민주정치를 실현하는 것도 괜찮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다. 근데 그게 사람들은 이해 못할 수도 있는데 당시 한국 현실을 보면 계승하는 게 맞았다는 거예요. 당시 민주정치가 실시됐으면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걸 되겠죠. 하지만 도시인구는 1960년 2,700만 명에서 1980년 4,200만 명으로 1,500만 명이 증가한다. 진짜냐? 진짜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3,700에서 1,000 빼면 2,700만이죠. 4,500만 원에서 400만 빼면 4,100만이죠. 그거 빼보라는 거예요. 여전히 도시 문제가 심각했다는 거예요. 뻥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도시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인구가 몰려들고 있었다. 박정희 시기와 마찬가지로 1980년에 중단되었다면 한국에는 대혼란이 찾아왔을 것이다. 중단되었으면 대혼란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또 민주당이 집권하면 또 농업 중심의 국가로 돌아갔겠죠. 그 몰려드는 인구, 도시 인구 어떻게 됐겠냐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 벌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물론 민주정치를 실현한다고 하여 이러한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왜 민주정치는 뭐 완전히 이상한 정치로 보냐. 도시 문제를 왜 해결 못하냐. 민주정치도 해결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이 집권하냐에 따라 다른 거죠. 박정희의 뜻을 계승하여 산업화를 계속 진행하면 된다. 민주정치를 실시하더라도 집권한 정당이 우리는 박정희를 계승하겠습니다 하고 똑같이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당시 민주당과 민주당을 대표하는 김영삼과 김대중은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이었다. 그들이 공산주의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농업을 키우되 필요한 것이 있으면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필요한 공업 제품을 얻자고 주장하던 이들이다. 실상 이러한 견해는 전 세계 낙후된 국가들 지식인이나 학생들에게 널리 퍼져 있던 견해이다. 그래요. 그런 이였다는 거예요. 만약에 당시 민주당이나 민주당 대표 인사 김영삼, 김대중이 집권했다면 중단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로 되돌아갔겠죠. 이란처럼. 이란 살펴봤죠. 거짓말하지 마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확인해보라는 거예요. 요즘에 AI가 있어서 금방금방 책 안 뒤져봐도 금방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는 사실이라더만 또 반대 정책을 주장하던 이들이라고 얘기하죠. 사실이라는 거예요. 특히 농업을 키우되 필요한 것이 있으면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필요한 공업 제품을 얻자고 주장하던 이들이었다는 주장은 역사적 사실을 부분적으로 해석하는 단순한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는 농업 중시,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농촌 경제 활성화를 주장한 것은 사실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된다. 수출 중심으로 가면 안 된다. 다 그런 거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얘기하잖아요. 김영삼, 김대중이 박정희 정책과 정반대의 기조로 균형 잡힌 발전과 경제민주화를 강조하며 농업과 중소기업 중요성을 부각시킨 것은 사실이다. 사실이다 얘기하잖아요. 아까 한번 물어봤겠죠. 근데 이거 약간 좀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인데. 물론 거짓이라고 말은 못하죠. 딴 거에도 물어보면 되지. 다 역사적 사실인데 거짓을 말하겠냐는 거예요. 중소기업 중소기업 육성, 농업 주로는 그걸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농업국가로 다시 회귀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다 역사적 사실이고 다 말이 남아있기 때문에 확인하는 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요. 실상 이러한 견해는 전 세계 낙후된 국가들의 지식인이나 학생들에게 널리 퍼져 있던 견해이다. 낙후된 국가들에서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 농업 중심으로 발전시키자. 필요한 거 있으면 중소기업 정도 육성해서 그냥 우리가 쓰자.
이런 게 지배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우리도 할 수 있어. 근대 국가 수립할 수 있어. 뭐 일본이나 뭐 미국이나 뭐 독일 뭐 프랑스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전부 반대했다는 거예요. 현 시대에서는 좀 바뀌었지만 성공한 사례들이 나오면서 그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고대의 농업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이들이라는 말이다. 그렇죠. 뭐 고대 그랬잖아요. 조선도 마찬가지죠. 농업 중심으로 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 좀 공업을 좀 키우자. 그거 산업공상이잖아요. 그래서 쓰면 되는 게 아니냐. 똑같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해도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럼 그 시대에 뭐 그 사람들은 교육받은 사람들이 아니냐는 거예요. 교육받아봤자 뭐 하냐는 거예요. 조선시대 생각해서 한치를 벗어나지 못하는데. 어찌 보면 그러한 관습적 생각에서 벗어난 박정희가 대단한 인물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겠다. 근데 이제 말 못하는 근대화 세력이 있었죠. 다수의 국민들. 그런 사람들이 훨씬 나았다는 거예요. 그런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또 박정희가 큰 저항 없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거죠. 이란은 실패했잖아요. 저항이 너무 세다 보니까. 어떻게 근대화 세력이 그렇게 한국에 많아졌는지 거의 다 설명했죠, 예전에. 반복해서. 만일 당시 민주당이 집권하였다면 막 근대 국가가 수립되어 가던 한국은 이란처럼 근대 국가 수립은 좌절되고 농업 중심의 국가로 회귀했을 것이다. 그렇죠. 농업이나 키우자 하는데 조선처럼 필요한 거 있으면 뭐 좀 공업을 육성하고 그래서 딱 산업공상이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란을 욕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낙후된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지식인과 학생들 사이에는 공산주의 세력도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한 국가에는 이란만 있는 것이 아니다. 앞에서 이란을 자세히 설명했지만 이란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20세기 중반까지 베네수엘라는 산업이 상당히 발전한 수준이었지만 1999년 우고 차베스가 집권하며 산업이 집권하자 어떤 일이 생겼나요? 산업은 붕괴하고 과거로 되돌아갔다. 그렇죠. 아르헨티나의 수도는 존재하지 않았던 제국 수도라고 불릴 정도로 번영하며 근대국가 수립 직전까지 갔다가 1946년 페론이 집권한 이후 포퓰리즘 정책을 쓰는 바람에 다시 과거로 회귀했다. 한국 정도 수준에 이르렀던 국가는 몇 개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망했냐?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이 집권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생각은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김명성, 김대중 같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도. 왜 우리가 굳이 그렇게 하냐? 왜 대기업 육성하냐?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집권하면 정반대로 가겠죠. 그럼 산업이 붕괴한다는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 위기에 직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민주공화당이 잡으면 괜찮지 않았겠냐? 잡는다는 보장도 없었지만, 물론 잡을 수도 있었겠지만. 근데 훨씬 나은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과거 수십 년간의 우파 정당이었던 국민의힘 힘을 봐라. 국민의힘을 보라는 거예요. 우파 정당으로 알려진. 결론적으로 당시 민주정치를 실시했다면 한국은 지금 같은 근대 국가를 수립할 수 없었다. 극소수의 박정희 세력 인사들을 제외하고는 근대 국가를 수립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거나 있더라도 별로 중요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니 뭐 그냥 안 한다는 거예요. 근대 국가 수립을 해야 되겠어. 목표를 가지고 아무리 우파 정당이라도 박정희를 계승해야겠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인기 없겠네? 쟤네들이 더 인기를 꺼내? 포퓰리즘 정책을 쓰면서? 포퓰리즘 경쟁하면서 그냥 간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인들 보면 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인들도 정치인들 보면 근대국가 수립을 해야 되겠어. 그런 목표를 뚜렷이 가진 사람들이 잘 보이냐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고 가지. 만일 그때 그랬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냐는 거예요. 인구를 보라는 거예요. 도시 인구 증가하는 거. 겁나잖아요.
대재앙이 일어났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요.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령은 제주도 포함 전국으로 확대 선포하고 그래요. 선포되었고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등은 구금 연금됐다. 그래요. 이제 계승하기로 한 그래요. 새로운 이제 군부 세력이 결단을 하고 이제 계승하기로 하고 이제 일을 벌리는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